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어느 온천은 가격이 저렴했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제가 예전 시즈오카현에 있는 온천지에 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과 가까운 시즈오카현의 어떤 온천에 방문했는데 거의 즉석으로 숙소를 정했고 숙박비는 조식과 석식을 포함하여 26,000엔이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무작정 갔었는데 바로 안내받은 방이 생각보다 컸기에 여자친구와 저는 놀랐습니다. 거실이 18평 정도 되어 보였고 구분된 침실이 별도로 12평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개별 욕탕도 고급스러운 히노키 재질이었습니다. 이 정도 방이면 숙박비가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은 오래됐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아무튼 바로 온천으로 들어가서 푹 쉬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저녁 식사를 부탁하니 엄청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에 소고기 철판구이 그리고 술 몇 병이 제공되었는데 그걸 보고 여자친구와 저는 숨은 명소를 찾았다며 둘만의 연애를 즐겼습니다. 적당히 취한 상태로 창호문 넘어 침실로 이동해서 나란히 깔린 이불 위에 함께 누워 불을 끄고 심야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자친구가 잠자는 듯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도 꾸벅꾸벅 졸며 TV를 보다가 어느 순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갑자기 저는 잠에서 깼는데 아마도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는 창호문 틈으로 보이는 달빛 정도로 주변은 거의 암흑이었고 취침 예약을 한 것도 아닌데 TV는 어느새 꺼져 있었습니다. 몇 시가 된 걸까? 여자친구가 끈 건가 생각하며 바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듯하는 거친 숨소리와 비슷한 소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자친구 코고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찾았는데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더 잘 수 있겠다 생각하며 화면 불빛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살짝 비추니 여자친구는 자지 않고 깨 있었는데 휴대폰 불빛에 비치는 여자친구의 얼굴은 어째선지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드러내며 뭔가 웃고 있었는데 아까 들었던 거친 숨소리는 여자친구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놀란 저는 조금 패닉에 빠졌지만 아무튼 여자친구에게 괜찮냐며 말을 걸며 몸을 가까이 댔고 여자친구는 내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뭔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목만 살짝 돌려 가리킨 쪽을 보니 어느샌가 창호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쪽의 거실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리킨 곳에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니 천장에는 목을 매달기 위한 고리를 만든 듯이 유카타 비슷한 게 걸려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고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여자친구는 제 옆에서 여전히 눈을 크게 뜬 상태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입만 움직여 작은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오컬트 영화 등을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한 겁쟁이였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길 포기한 제 사고는 거기서 멈추고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그 이후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는 TV 소리에 눈을 뜸과 동시에 벌떡 일어났고 꿈이었나 싶은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니 열려있던 창호문은 닫혀 있었고 열어서 확인해보니 이상한 줄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TV도 잠들기 전 켜진 그대로였습니다. 안도되는 마음에 여자친구를 쳐다보니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얼굴 표정이 엉망이었는데 일단 깨워야겠다 싶어 흔들어 깨웠고 여자친구는 움찔하고 몸을 떨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머뭇대며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젯밤 너무 무섭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밤중에 잠에서 깨고 보니 내가 이불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면등을 켜보니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에 끈을 걸고 있었고 마치 목이라도 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활짝 웃으면서 돌아보더니 준비됐어. 이걸 쓰도록 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일부러 제 꿈 얘기는 여자친구에게 하지 않았는데 둘이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걸 알면 뭔가 어떤 저주 같은 것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를 달래며 일단 아침 식사를 하러 가자고 방에서 함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악몽 탓인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도중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가 묵었던 방이요. 누군가 목을 맸었나요? 물론 상대는 대답을 흐렸지만 체크아웃을 할 때는 어째선지 숙박비가 6,000엔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자잘한 부분을 생략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실화이고 시즈오카현의 온천지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은 정말 좋았고 요리도 화려하고 맛있었지만 동반 자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시즈오카현의 온천에서 여자친구와 묵었던 방에서 기묘하고 무서운 경험을 했다.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여자친구와 나는 목을 매달 준비를 하는 듯한 상황을 겪었다. 체크아웃 시 숙박비가 예상보다 싸게 나왔고 이는 어떤 불길한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호텔의 수상한 방. 과거 호텔에서 근무하던 시절 101호실에서 뭔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선배에게 들었다. 당시에는 구경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딱히 영업에 큰 신경을 쓰지 않던 터였다. 그랬기에 그 방은 평소 야근 담당자를 위한 수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도 성수기가 오면 1년에 몇 번쯤은 손님이 묵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한밤이 되기 전에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방이 없으면 아예 퇴실해버리곤 했다. 그 방에 묵는 손님들은 방에서 뭔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겁에 질려 도망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수면실을 이용하던 직원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야근이 있는 데다가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긴 시간 동안 긴장해야만 하니 몸이 나빠지기 쉬운 환경이긴 하겠지만 내 눈앞에서 쓰러져 죽은 동료만 2명이었다. 사인은 각각 뇌경색과 심근경색이었다. 40대인데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고 원인은 듣지 못했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호텔의 민영화 전환이 결정되었고 직원들도 일단 호텔을 떠나게 되었다. 호텔은 벽지를 새로 갈고 욕실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등 반년 정도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방에 있는 짐들을 드러내고 조립형 침대는 해체했다. 그러던 와중에 101호실 침대판 뒤에서 부적 같은 게 나왔다고 한다. 오래전에 액막이라도 한 걸까 싶었다. 그다지 효과는 없었나 보다. 떼어낸 뒤 사무실에 두었다. 보수공사가 끝나고 민영기업 쪽으로 고용승계가 확정되었기에 오픈 준비를 하며 우리는 다시 그 부적을 찾았다. 다시 붙일까 싶었지만 다음날 영업 시작 전에 기도를 올릴 예정이었기에 신주가 오면 그걸 보여보기로 했다. 다음날에 기도 의식을 마치고 부적을 보여주자 신주는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물어보니 이 부적은 검은 글씨로 보이지만 오래전에 피로 글씨를 쓴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저희가 액막이는 하겠습니다만 원래부터 일하던 분들은 따로 액막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신주는 말했다. 그렇게 호텔이 리뉴얼 오픈하고 얼마 지나 사이가 좋았던 옛 동료 아저씨가 놀러왔다. 자네랑 같이 야근할 때 자네한테는 수면실 못 쓰게 했었던 거 기억나? 자네가 그 방에서 자면 항상 가위에 심하게 눌려서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비명을 질렀으니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수면실을 쓸 때 자주 침대에서 떨어지곤 했었다. 그것도 침대 옆이 아니라 발이 향하는 쪽으로 누가 발목을 잡아 끌기라도 한 것처럼. 호텔을 민영화한 뒤로는 기도 효과라도 본 것인지 방에 묵은 손님이 도망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오픈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직원 1명이 죽었고 2명이 정신 이상이 와서 그만뒀다. 나도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일은 그만뒀지만 그 이후에 눈의 시력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MA2 영영응샵 기묘한 고양이. 심령적인 것과는 관계없지만 어릴 적 겪었던 무서웠던 이야기다. 10살 무렵이던 때 저녁을 먹고 놀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나서 나는 현관으로 나섰다. 부모님은 맞벌이였기에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 그리고 어린 동생뿐이었다. 흐린 유리창의 너머로 여자 같은 실루엣이 보였다. 동네 사람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처음 보는 할머니였다. 이 책을 사줘 천엔이야. 할머니는 나의 눈앞에 낡은 책을 들이밀었다. 할아버지가 누가 왔니? 하며 현관으로 오자 할머니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런 낡은 책을 천엔이나 주고 사라니.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불신감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았네. 여기 천엔이야. 라며 할머니에게 1000엔짜리 지폐를 건넸다. 빙긋 웃는 할머니의 얼굴은 어쩐지 몹시 기분 나빴다. 할머니는 잘 됐구만. 이걸로 붉은 고양이는 안 나올 거야. 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낡은 책은 그저 흔해 빠진 추리소설이었다. 왜 이런 책에 1000엔이나 낸 것인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안 내면 큰일이 난단다. 붉은 고양이라는 건 옛날의 방화범을 가리키는 은어였다고 한다. 즉, 1000엔을 내지 않으면 방화범이 집에 불을 지를 거라는 협박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똑같은 할머니가 출몰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학년을 가리지 않고 그 할머니가 나타났던 집만 20집이 넘었다. 붉은 고양이는 한 곳에 나타나면 마치 그 장소는 기피하는 것처럼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분명히 그 할머니가 나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비슷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금품갈취에 대한 피해 신고도 낼 수가 없단다. 그랬다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집에 불이 날 테니까. 심지어 한 집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한 구역의 연대 책임을 물어 어느 집에 불이 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력을 피해 전국을 떠돌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붉은 고양이란다.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말씀하시곤 했다. 가족의 안전을 산다고 치면 1000엔은 싼 돈인 게야. 세 번째 이야기, 역 근처의 아르바이트.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맞이한 대학생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지방에서 학교생활과 하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알바 자리가 급했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 돈이 많이 궁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역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철도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 같은 게 아니라 청소부터 역사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는 일까지 아무튼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 잡다한 것까지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던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역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시간이 늦었었기 때문에 역사 안뿐만이 아니라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도 줍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탓에 짜증나는 걸 뒤로하고 빨리 하고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한 10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철도길을 따라서 저 멀리 흰색 청 같은 게 펄럭이더군요. 근데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고 기둥 같은 구조물이 많았기 때문에 청 같은 게 날라오다 걸렸겠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가 나가서 밤에 청소를 할 때마다 그 흰색 천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법한데도 위에서는 따로 치우라는 말이 없었으니 비도 오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치우기도 내키지 않았던 저로선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괜히 일을 늘리지 않기로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있는 천조가리가 신경이 쓰인 나머지 같이 알바를 하던 동료를 구슬려서 저것 좀 치우고 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한 다음 날 알바를 하려고 나갔지만 그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인가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하루 전에 관뒀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워낙 비도 많이 오고 고생도 많이 했다 보니 힘들어서 나갔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어김없이 청소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비가 또다시 오는 날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철도길 쪽으로
흰색 천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여전하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청소를 하려던 찰나 저거 치운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둔 동료와 저 흰색 천이 교차되더군요. 묘하게 불쾌했지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뭔지 굳이 그걸 가서 확인하게 되더군요. 시간도 늦어서 철로를 달리는 열차도 없었고요. 돌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묘하고 오싹거리는 게 30발자국쯤 간 것 같습니다. 진짜 눈을 질끈 감게 되더군요. 사람의 형상이었거든요. 밤이었고 비가 와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며 힘겹게 눈을 떴지만 역시나 사람의 형상이더군요. 정확히는 단발머리의 여자였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미친 듯이 역사로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에 발이 탁 걸리더군요. 그 돌길로 자빠졌는데 아프기보다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머릿속에서 힘없는 단말말을 외치고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깨서 주위를 둘러보니 역사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휴게실 의자에 뉘어있는 채로 머리에는 어설프게 덧댄 붕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걸 인지한 저는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일어서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군요. 내가 많이 다쳤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을 쳐다봤는데 흰색 원피스를 입은 팔 한쪽과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성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고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흉한 얼굴을 들이밀면서 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데 마음속으로 제발이라는 말만 떠오르더군요. 목을 조르는 힘이 세지면서 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지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이 딱 떠지면서 동료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철길 옆 돌밭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져 있는 걸 동료들이 끌고 와서 휴게실에 뉘어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머리에 어설프게 덧댄 붕대하며 휴게실 안 풍경도 그렇고 가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철도 길 따라서의 그 흰색 천, 아니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근무를 하는 밤마다 보이던 그것 없어져 있더군요. 그 후로는 알바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관뒀던 동료도 이런 식으로 관뒀나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발공장 괴담. 어렸을 적 제가 7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조그만 가발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발공장 앞에는 항상 머리카락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 거리거나 차에 박스를 실어 나르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공장 근처에는 여기저기 마네킹 머리들도 함께 흩어져 있어 가끔 마네킹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고 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발 공장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던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셔터문이 내려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손을 잡고 퇴근하시는 아빠의 마중을 나가는 길에 가발 공장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이 닫힌 가발 공장을 보시면서 엄마는 요즘 가발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니 문을 닫게 생겼나 보다고 얘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 몇몇과 숨바꼭질 놀이를 오후 늦게 시작해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들이 즐비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숨을 만한 곳은 전봇대, 대문 옆, 쓰레기통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면 술래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특정 집을 지정해서 선을 그어두고 그 밖으로 넘어가서 숨으면 반칙이라고 나름 룰을 정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지정선의 안에는 가발 공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또는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 데다가 밤이 되면 술래잡기의 묘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어두운 벽에 붙어 있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어둑어둑해져서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술래였던 저는 한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결국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나서야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나타났고 자기는 가발 공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발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으니 반칙은 아니라며 가발 공장의 셔터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벽에 상자가 쌓여 있고 그 상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 밑에는 선반들이 있어서 그 선반을 밟고서 다시 창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 말을 듣고 룰을 어긴 것은 아니니 인정하기로 하고 다음에 숨을 때는 나도 가발 공장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바로 가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던 대로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가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공장 안의 경관이 얼추 보였습니다. 선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마네킹 머리들이 가발이 씌어져 있는 상태로 모두 벽을 보고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뒤통수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은 머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등골이 오싹했을 텐데 숨바꼭질의 재미에 정신 나간 7살짜리가 무서운 걸 알겠습니까? 우리 둘은 같이 웃으면서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이러고 앉아 있었고 5분이 지나고 거의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선반을 딛고 창문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고 술래를 피해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술래 차례가 다시 되었는데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친구들에게 들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열을 세고 친구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2명만이 남았을 때 저는 웃으면서 가발 공장으로 향했고 상자를 딛고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이 너무 조용해서 창문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와는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와 다름없이 창문을 통해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모두 벽 쪽을 보던 시커먼 마네킹 머리들 중 하나만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저려오면서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네킹들과는 다르게 그 마네킹만은 몸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소리를 못 들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마네킹은 말없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양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신 마네킹이 아닐까?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 초점은 풀려있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선반 근처에 옆에 있는 기둥 위에 천장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마네킹과 같이 뒤통수만 보이다가 줄 때문인지 돌면서 얼굴과 몸이 창문 쪽으로 돌아선 듯 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정신적 쇼크를 받은 저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창밖으로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심각성을 느끼신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가발 공장을 다녀오신 아빠는 제가 많이 놀랬을까봐 저를 계속 위로해 주셨고 거의 몇 달 동안 저는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설프게 듣기로는 가발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빚을 지셨던 공장 사장님이 공장 문을 닫고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철 없던 시절 처음으로 보게 된 주검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것으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을 매다는 장면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자. 솔직히 다른 사람의 심령현상이나 공포체험과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었던 심령현상이다. 자정이 넘었으니 시간으로는 오늘 있었던 일이다. 외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날이 바뀌고서야 귀가하는 일도 잦다. 어제는 오늘 휴가인 것도 있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오기도 해서
혼자 남아 마무리를 했다. 새벽 1시 반쯤 지날 무렵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 가게를 나왔다. 문제는 바로 그 귀갓길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올 때는 역 가운데를 가로질러 오면 지름길이 된다. 그런데 그 역 벤치에 아주머니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페트병에 든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도 사람 한둘은 앉아있는 곳이었기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줌마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게다가 병을 입에서 결코 떼질 않았다. 괜히 엮이지 않으려 재빨리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자마자 아줌마는 일어서서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제발 좀 그냥 봐달라고 중얼거리면서도 혹시라도 단순한 자의식과 인은 아닐까 싶어 걷는 속도를 늦춰봤다.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아줌마가 나를 추월해 지나가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뒤쪽에서 까득하고 뭔가를 씹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줌마가 아까 그 페트병을 깨물며 뒤에서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 완전히 미친 사람에게 찍혔구나 싶었다.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언제든지 달려서 도망칠 각오를 하며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었다. 3분 정도 걸어 곧 있으면 편의점이 나올 무렵이 되자 뒤에 있던 아줌마가 걸음을 재촉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아줌마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던 순간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 괜찮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고 되받아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줌마 말을 들어보니 내가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뒤에 누가 달라붙어 있었다고 한다. 아줌마는 역 앞에서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뒤에서 머리가 길고 흑백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더라는 것이다. 옆을 지나칠 무렵 뭔가 이상하다 싶더란다. 앞서가는 나는 뒤를 전혀 신경 쓰질 않고 뒤에 따라가는 여자는 딱 달라붙어 걷는데 서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달라붙은 게 아닌가 싶어 따라왔다는 것이다. 편의점에 다가와서 속도를 냈던 건 나를 잡고 편의점에 대피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편의점으로 뛰쳐들어가고 여자는 그대로 걸어나갔다고 한다. 아줌마는 내가 걱정이 돼서 일단 편의점에 들어왔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줌마가 뒤를 쫓아온다고 느낄 때부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지만 더 얽히고 싶지 않았기에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곧바로 역 쪽으로 돌아갔다. 조금 무서웠기에 편의점에서 잠시 어물거리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바로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졌다. 옷 뒤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 있었다. 혼자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고 직장에도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다. 기분 나빠서 바로 샤워를 하고 새벽에 가장 먼저 오는 쓰레기차에 옷을 버렸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줌마는 그 뒤 여자가 어딘가로 걸어갔다고 말했지만 혹시 내 뒤에 다시 붙어 우리 집까지 온 건 아닐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한다. 정말로 무서우니까. 6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이상한 여자. 나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다. 베란다에 나오면 주차장을 끼고 맞은편에는 또 하나의 아파트 B가 보인다. 그리고 그 주차장 옆 길을 따라가면 신호등 너머에 슈퍼마켓이 있다. 베란다에서 보면 바로 앞에 B 아파트가 있고 그 너머에 슈퍼가 보이는 형태다. 오늘은 동생이 집에 묵으러 와서 오래간만에 같이 술이나 먹자고 이야기가 진행됐다. 동생은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물건 사는 게 귀찮았던 나는 집 청소나 해두기로 했다. 대충 정리를 마친 뒤 담배나 한 대 태울까 싶어 베란다로 나왔다. 하지만 담배를 다 피웠는데도 동생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추워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동생이 슈퍼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나는 철없이 손을 흔들며 소리치며 동생을 불렀다. 횡단보도 넘어 서 있는 동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크게 양손을 흔들며 소리치려던 순간 무언가를 눈치채고 말았다. 정면에 있는 B아파트 2층. 내 시선과 일치하는 집 안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방은 내가 이사를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곳이었다. 베란다를 통해 보면 집에 가구 하나 없는 데다 빨래를 널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내가 4년 동안 사는 사이 누가 거기 사는 걸 본 적도 없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인가 싶었지만 가끔 밤에 불이 켜져 있는 때가 있었다. 그랬기에 단순하게 생활 리듬이 특이한 사람이라고만 여기고 지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여자만 표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맸다. 순간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여자로부터 시선을 뗄 수 없게 되어 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생이 웃으며 잔뜩 사왔다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가능한 활기차게 내가 한턱 쏘는 거지. 동생을 보며 대답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정면에 있는 저 새까만 녀석은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정면을 다시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 여자가 아니라 동생에게 말했던 거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말하며 조금 안정을 찾고 나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안심한 탓인지 조금 짜증이 났다. 저 여자는 왜 남의 집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한 소리 해주려는 마음에 나는 커튼을 확 젖혔다. 그러자 정면에 있는 그 여자의 집이 보였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집안에 불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재빨리 커튼을 닫은 뒤 돌아온 동생에게 달라붙어 울었다. 7번째 이야기, 병원의 귀신. 중학생 시절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다니던 시기가 있었다. 어느 날인가 병원에서 주스를 사려고 통원 중에 자주 이용하던 자판기로 향했다. 가장자리 통로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판기였다. 도착하고 나니 문득 자판기 옆에 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주 자판기 주변을 오갔었지만 문을 발견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지만 얼마 더 시간이 흐르고 통원 종료가 임박할 무렵이었다. 또 주스를 마시고 싶어서 그 자판기 앞에 갔는데 옆에 있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뭐지 싶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슬쩍 살펴보려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문 저편에는 꽤 긴 복도가 쭉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복도 끝에는 모퉁이도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복도에는 불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 잘 보이지가 않았다. 잠시 바라봤지만 딱히 아무 일도 없었다. 시시하다 싶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모퉁이 너머에서 사람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 그림자는 나를 향해 걸어오는 듯했다. 눈을 부릅뜨고 바라봤지만 아직도 거리가 좀 있어서인지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른팔만 이상하리만치 길어서 땅에 팔을 질질 끌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가온다. 섬뜩해져 뒤로 물러선 순간 천천히 걸어오던 그 녀석이 갑자기 어정거리며 이상한 걸음걸이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주스도 사지 않은 채 대합실로 달려갔다. 그 후 그 자판기 근처에는 통원이 끝날 때까지 얼씬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른 채 지나간 셈이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아니었던 그런 무서운 광경은 다신 보고 싶지 않다.